안녕하십니까, 송영창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해외 원정, 70년대 경제 도약의 밑거름, 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두고 세간에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60년대 중반 미국의 파병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렵던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 참전 카드를 결과적으로 잘 활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많은 장병을 파견했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명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던 시점이 바로 65년 전투부대가 파병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낯선 이국 땅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적과 교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작전 지휘권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월 한국군에 대해 우리가 지휘권을 주장했던 것은 당시로선 퍽 이례적인 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왜 그토록 작전 지휘권에 집착했으며 그 지휘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한미 양측의 줄다리긴 전투부대 본대가 출발하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작전 지휘권이 주월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각하, 항명으로 군복을 벗으라면 받겠습니다.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면 전 가지 않겠습니다. 왜 이래 이 사람이? 우리 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브라운 대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각하, 작전 지휘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각하께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각하의 말씀도 일면 수긍이 됩니다. 실제로 헬리콥터 한 대를 빌려 타도 미군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하. 명호 부대로 편성된 수도사단은 전력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 장군, 다 일리 있는 얘기야. 그러나 생각을 해봐. 전장은 하나인데 파병국이 몇인가? 필리핀군은 필리핀군대로, 태국군은 태국군대로, 월남군은 월남군대로 저마다 작전권을 가지겠다고 하면 전투를 어떻게 하겠어? 각하 말씀이 군사학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월남전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 특수한 상황인지는 각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월남에 도착해서 몰랜드 사령관하고 단판을 지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지휘권이 없을 경우 솔직히 월남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업체와 기업들은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실리를 생각하는 것도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하께서 브라운 대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난처하시다면 세부 사항은 사령관하고 협의하라고 하시고 각하께서는 빠져주십시오.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군에 관한 모든 지원을 미군한테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미군의 지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다. 전 절대로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떻게 나중에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일단 그렇게 미국 측에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그 말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 내 얘기는 그랬지만 그 세부에 관한 사항은 당신이 월남에 가서 미군 사령관하고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은 그 이제
둘이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금 이제 좀 수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서 미군하고 현지에서 교섭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는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일단 좀 후퇴를 해주었어요. 작전 지휘권 문제가 최 사령관에게 맡겨진 채 국내에서 유보된 가운데 파병을 앞둔 전투부대에서는 정글전에 대비한 고도의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싸울 곳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지형적 특성을 10분 활용하고 있던 베트공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작전 지역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자칫 전멸의 위험까지도 수반하는 치명적인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전 지휘권은 파월 장병의 위상과 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떠난다는 야구 듣고 아침도 안 먹혀서 그냥 올라왔어. 아이고 뭐 어지러운 게 흔들들 말어. 할머니, 제가 가는 건요. 이놈아, 뭐땀치 싸움질 하는데 간다는겨. 예? 놈이 싸우는데 너희들이 가는 이유가 뭐여? 예? 아니 도대체 누가 너더러 가라고 옮겨? 내저도 대장 좀 만나야 쓰겄다. 어딨냐 대장? 예? 할머니, 앉으세요. 아이고. 할머니, 돈 벌어올게요. 돈 벌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방아타령 들으실 수 있게 소니 트랜지스터 녹음기 사올 거고요. 지금 있는 논바지기로 먹고 살아. 예? 너희들 폭탄 떨어지는 전쟁터에 보내놓고 이 헬미가 방아타령 흥얼대겠냐? 예? 이 헬미 하루도 못 산다. 못 살아. 할머니, 전쟁터는 전쟁터지만 안전한 곳으로 가요. 안전한 곳인지 못 알아가는겨. 못 알아. 코쿤 미국 군인들도 막 나자빠져 죽는다는 소리 다 듣고 오는겨. 그렇고 얼마나 고약한 나라인지 모기한테만 물려도 죽는다면서. 예? 할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이놈아, 모기한테 물려서 초악 걸려 안 죽으면 그 무엇이냐 그 독고미한테 물려서 빙신 된 사람까지 있자 이놈아. 할머니, 돈 벌어서 붙일게요. 순영이 고등학교 보내세요. 그러고요, 내년에는 송아지도 한 마리... 할머니, 대장님이지요. 안 돼요. 우리 손자 못 데려가요. 예. 할머니,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아이고 대장님, 얘는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대장님. 60년대 중반은 국가 경제도 어려웠지만 개개인 역시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너나 없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그 시절. 파월 장병들 중에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원해 전장으로 나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월 장병 돕기 행사가 벌어져 극빈 가족에게는 위문품이 전달되고 전사자 가족들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씩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아들을 잃은 집안에 소 한 마리도 대단한 살림미천이 될 만큼 30년 전에 우리의 생활은 너나 없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전투부대인 청룡과 맹호부대는 65년 10월
월남을 향합니다. 월남에 도착한 청룡과 맹호부대는 각각 함남항과 kin원항을 통해 상륙합니다. 그러나 상륙 즉시 우리 부대가 배치된 곳은 1번 국도 연변과 중부 전선을 동서로 잇는 19번 도로 등 이른바 매트공 지대였습니다. 특히 맹호부대가 경비를 맡게 된 지역은 작전 중 40여 명의 미군이 전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도착한 우리에겐 그때까지도 아직 작전 지휘권이 확보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월남 갔더니 뭐 미군은 벌써 그렇게 통보가 다 돼가지고 의뢰 자기네 지휘관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저한테 뭐 내일 회의에 나오시오 뭐 무슨 보고를 내주세요. 완전히 그 예하부대 취급을 해가지고 모든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랬어요. 이거 나 지금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미군 사령관의 모든 지시사항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이게 이제 그 비화가 되더라고요. 뭐 한국군 뭐 언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아주 막 콧대 새겨 놓느냐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도저히 그 월남에서 우리가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 싶어서 제가 결국은 그 미군 그 작전 회의에 아주 대규모 한 달에 한 2번씩 정도 이제는 큰 그 작전회의가 있는데 전 그 미국 이제 야전 지휘관을 다 참가하는 또 주요 사령부 참모들이 다 오는 그 작전회에 제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그 약 30분 동안 나한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발언권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You seem to be dissatisfied over not having strategic command. Please feel free to speak openly. 이 전쟁이 미국의 전쟁이라면 여기에 참전하고 있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한국, 월남 이렇게 모두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전쟁은 정치적으로 월남을 돕기 위해서 미군이 파병됐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미국의 전쟁이라면 미국은 침략자가 되는 것입니다. General,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월남으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월남을 위성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까? 만약 영토 확장을 위해서 왔다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위성국 건설이 목적이라고 말해보십시오. 미국은 침략자가 되는 겁니다. Ridiculous. 사령관님,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은 침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월남을 지원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주체는 미국이 아닌 월남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도우러 왔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까? 한국군이 미군의 용병이 되라는 겁니까? General, I agree with your point. Your suggestion will maintain the honor of both the Korean and U.S. armies and demonstrate the courage of the Korean soldier. Excellent. Now you take command of the Korean forces and execute the battle against the enemy. Well, your men did a great job. Thank you, sir. Great job. I know you're proud of yourselves, and you should be. And you were proud of your men, I'm sure. Yes, sir. Every one of them. John Howard, what were you? Platoon 미군과 우리는 베트남전에 임하는 전략 전술의 개념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미군이 탐색해서 섬멸하는 작전이라면 우린 차단해서 섬멸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고도의 장비와 막강한 후방 지원으로 정글 탐색이 가능한 여건이었지만 헬리콥터 한 대 없는 우리의 여건으로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신 우리 군은 대민 심리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월남전과 같은 비정규전에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였으며 우린 주민들을 베트공으로부터 격리해 적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작전 지휘권의 확보는 이러한 대민 사업 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결국 우린 안전한 퇴로가 열려있는 해안선 지역에 배치됩니다. 또한 퀴넌, 캄란 등 주요 항구 도시를 이으며 주둔하게 됨으로써 곧이어 진출하게 될 우리 업체와 근로자들도 보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중 퀴논항에는 군수 물자를 싣고 온 배들이 하역을 못해 몇 달씩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눈을 돌렸더니가 바로 한진그룹의 조중훈 형제였습니다. 퀴논항이 뭐 엉망진창이죠. 한 30여 척이 뭐 2달, 석 달씩 채선을 하고 있고 부두도 없고 뭐 아우성들을 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제대로 케이스를 만든 거죠.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한테 주게끔 막 공약을 해서 5년 동안에 한 1,800만 톤을 하역을 해줬고 육상 수송을 해서 전투까지 하는데 날라다 줬고 또 외화 가득도 한 1억 6천만 불을 가득을 했고. 미국으로부터 월남 용역 계약을 따낸 한진은 퀴논 앞바다에서 본격적인 금강 캐기에 나섭니다. 한진이 맡은 물자 하역과 수송은 연간 725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66년 이후 베트남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은 우리나라 총 용역 수입의 평균 13%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베트남전에 사용된 폭탄 소비량은 2차 세계대전 시 투하량의 2배였습니다. 상공의 비행기를 일렬로 전진시키면서 흡사 융단을 깔듯 폭탄을 쏟아붓는 것이 그 유명한 융단 폭격입니다. 미국은 이 공중전으로 단시일 내에 승부를 내려 합니다. 여기에 베트공의 기습 공세가 더해지자 우리 군의 이동 진료반 활동과 복구 사업은 더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융단 폭격이 있은 후에는 해당 지역이 흡사 원시 상태를 방불할 만큼 초토화됩니다. 월남 전역에 2천만 개의 폭탄 구덩이가 생기고 곳곳에 도시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자 6.25의 경험이 있던 우리 장병들과 기술자들이 정리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는 그 당시 우리 국군이 건설한 도로와 다리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군이 건설해 놓은 그러한 그 도로, 우리는 그 대한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도로는 물론 전쟁 시기에 전쟁의 목적에 이용됐지만은 지금 우리는 계속 이용하고 그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질이 아주 좋고 그리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전화가 국내에서는 건설업체의 특수 경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개발 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파월 기술자를 모집하고 대림, 현대, 사만, 공영건업 등 국내의 건설업체들도 조직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중장비 운전, 용접 등 파월 기술자 모집 시험에 우리 기술자들이 대거 응시하는 등 국민들도 어느새 월남 특수를 구직 해결로 활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6년부터 7년간 파월 기술자 수는 연 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월남의 전투부대를 파견한 이후 우리와 월남의 경제 협력 또한 더욱 긴밀해집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월남 민간 시찰단이 우리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이러한 교역 증대로 그 무렵 월남에 대한 우리의 수출도 대폭 확대됩니다. 상품 수출에 있어서는 맥주, 비료가 주종을 이루어 대월남 수출 부문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합니다. 수출액도 62년 83만 달러에서 68년에는 무려 40배나 급상승해 월남에 한해서는 대폭적인 수출 초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월남에 대한 수입은 4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니 우리에겐 엄청난 무역 흑자의 대상이 바로 월남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월남 파병을 전후해 한국 정부가 획득한 경제적 이익은 막대한 것이어서 제2차 경제계획 기간 중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른바 월남 특수는 전투부대의 파병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낸 잠정적인 약속이 그 바탕이 되고 있었습니다. 3차 파병에 앞서서 우리는 군수물자로 한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구했으며 한국, 미국, 월남의 삼각경제협조 보장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 조건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국내 월남 경기가 활성화될 무렵에도 베트남의 전선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한국군의 증파는 계속될 조짐을 보입니다. 베트남의 정글은 이제 우리에게 경제 도약의 꿈을 이루어줄 금강인 동시에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숙명의 전장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인구 밀집 지역을 제외한 곳의 네이팜탄 사용과 농작물을 제외한 식물에 대해 고사 작전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제외한 각종 고도의 무기를 투입해 월맹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트공은 존슨 행정부의 공중 폭격 작전에도 그 세력을 끈질기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으며 이제 미국은 대규모의 병력을 증파해서라도 장기화되는 월남전을 조기에 끝내고자 합니다. 66년 1월 1일 험프리 부통령이 신년 벽두부터 우리나라에 급파됩니다.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만큼 미국이 급하다는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난 그는 미국의 50만 병력 증파 계획과 함께 한국 정부에서도 1개 전투사단을 증파해달라는 요청을 전합니다. 마침내 이 4차 파병을 앞두고 우린 보다 구체적인 실리 외교를 펼칩니다. 험프리를 전방으로 안내한 것도 한국군 현대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우린 4차 파병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 공약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국으로부터 국군의 현대화를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에도 월남에선 아직 3차 파병 때 약속받았던 무기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황의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저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귀측에서 약속을 지켰으면 우리 장병들은 그렇게까지 격분하진 않았을 겁니다. 약속한 신무기는 왜 공급해주지 않는 겁니까? General. 우리는 베트콩들보다 못한 2차 대전 때의 소총으로 싸웠습니다. 개인화기라는 것이
이만 소총이 전부였고 놈들의 박격포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수리탄과 몸뚱아리가 전부였습니다. General, we will issue the weapons as soon as possible. 전멸한 다음에 지급할 겁니까? General, I'm sorry about that. I will deliver the weapons immediately. 약속을 지켜주시오. 그때까지도 파월 장병들은 M16 소총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재래식 무기인 M1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대간첩 작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국군의 장비 현대화가 절실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병력 보낼 때는 이번엔 좀 단단히 걷어내고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 현대화 계획도 그때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F4 팬텀 비행기 같은 것은 일본에도 그때는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최신의 항공기라 해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원으로 준 일이 없는데 그때 F4라고 하는 팬텀 비행기 최신의 비행기 1개 대대도 그때 받았고 한국의 그때 구축함도 3척을 받았고 또 이 자주 곡사포가 있습니다. 8인치짜리 그것도 몇 개 대대, 탱크도 몇 개 대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그 군 장비 현대화를 이루겠지요. 결국 월남에 또다시 전투부대가 증파되고 우리 국군은 단계적인 현대화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월남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던 수륙 양용 APC 장갑차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지대공 유도탄 부대가 세워졌으며 건국 사상 처음으로 기갑 여단이 창설됐습니다. 공군의 신형 전투기도 배치가 되고 비로소 우리 군은 대간첩 작전 수행을 위한 기동 타격 부대 역할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화된 군대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군 파병으로 인한 미국의 지출은 65년부터 70년까지 모두 9억 2천만 불에 달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무역과 인건비 등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기묘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파월 한국군에게 필요한 물자도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될 전투식량 K-레이션이 생산됐으며 국내에서 만든 김치가 통조림으로 월남 땅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전투부대가 파견된 65년부터 69년 사이 한국이 베트남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무역 흑자는 5억 600만 불에 달하고 한국의 총 외화 수입의 16%, GNP의 약 2%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용사들
4차 파병 이후 100만 부대를 포함한 주월 한국군의 수는 4만 5천 명에 달합니다. 65년 전투부대의 첫 파병 이후 철수 때까지 우리 군은 군단급 작전 4번과 대대급 작전 955회 등 치열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건 대가로 받는 수당은 1등병이 하루 1달러 50센트로 국내에 비해서는 30배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고향을 생각하며 정글에서 보내온 달러도 당시에 우리나라 외화 획득에 적지 않은 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불 50전 정도 될 것 같으면 한 달에 이제 한 45불 내지 않습니까? 그 현지에서 받는 그 버디움 그 수당은 80%를 제가 강제 송금시켰다고요. 80%를. 너희 부모나 너희 아내나 너희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일단 공제해서 일단 직접 보낸다고요. 물론 그 각 개인의 기본 권리 아닙니까? 개인 그 수당이니까 개인 기본 권리인데 그건 본인들의 동의를 얻는 형식이지만 제가 하여튼 너희들 저거 돈 쓸 일이 뭐 있냐? 우리가 돈 벌러 간 건 아니지만 그래 그렇게 참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국내에선 단 1달러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금 참 우리 국민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개발 계획도 지금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달러가 없는데 왜 돈을 갖다 낭비할 거냐? 보내자. 그래가지고 병정들이 그 낭비를 안 하려고 그걸 그 비닐 주물이나 공지 넣어가지고 안쪽에 넣고 그렇게 하고 매복 나가고 작전 나가고 그랬다고요. 한편 한국 연회단을 맞은 파월 장병들은 잠시 흥겨운 한때를 즐겼습니다. 그런 장병들에게 당시 가장 반가웠던 손님은 가족들의 편지와 고국에서 온 위문단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쇼와 노래를 즐기는 국군 용사들의 사기는 더욱 춤천해 있습니다. 미국 땅 낯선 조건 속에서도 파월 국군은 수많은 베트콩 섬멸 작전에서 전과를 올립니다. 특히 파월 이래 최초의 큰 작전이었던 오작교 작전과 안케페스 작전이 치열했던 전투로 손꼽힙니다. 두 작전 모두 월남의 중요한 전략도로와 보급로에서 행해진 것으로 우리 업체들의 수송 업무와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복무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는 장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영만리 전장에서 무사히 귀국한 장병들로 부산항은 다시 한번 월남 무드에 들뜹니다. 특히 이들은 당시 귀하던 TV를 저마다 한 대씩 들고 들어와 월남 특수의 마지막을 장식하기도 했으니 부산에는 이들을 상대로 한 텔레비전 장사꾼까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텔레비 한 대가 이제 한 100 비어버리면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부산에 내릴 것 같으면 그거 하나 텔레비 한 대 얼마 받았었냐면은 7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7만 원이면 한간빵 정도 전세 값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사관들이나 조국장교들은 그거 가지고 전세 빵보다는 미천이 된다고. 아주 중요한 살림살이나 미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가져가라. 텔레비 사 가져가라. 귀국 장병들의 TV 반입은 한때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의 사기를 생각해 박 대통령의 특명으로 다시 허가가 됐으며 이후 가전제품의 붐을 이룹니다. (4월) 장병들이 들고 온 TV는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인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와 함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진 풍경으로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만 해도 각 가정에 TV가 귀하던 시절이라 파월 장병들이 들여온 갖가지 전자제품들은 화제가 되곤 했으며 실제로 큰 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군과 민간의 월남 특수는 어떤 모습으로 얼만큼 붐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직접 전쟁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베트남전은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젠 중년을 넘긴 파월 장병들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말이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칼라 텔레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라디오도 이제 이렇게 뭐 막대기라 목통이라 그러죠. 그런 정도밖에 없을 때인데 그래도 그 월남에서들 이제 그 귀국할 때 텔레비들을 가져와서 뭐 참 신기한 물건이죠. 막 동네 사람들 많고 뭐 마당에나 마루에 켜놓으면 동네 사람 뭐 다 몰려와서 구경하고 이러면서 또 그걸 팔아서 뭐 장사를 해서 또 잘 된 사람도 있고 또 뭐 그거 팔아가지고 뭐 송아지를 사가지고 이제 이게 또 길러서 애미가 돼서 땅도 사고 이래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그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너무 가난하고 못 살으시고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고 사시니까 야 너는 월남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돈도 잘 쓴다는데 왜 가정을 보내는 돈이 없느냐 안 보내느냐. 참 그게 좀 너무 좀 한스러웠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음수에 돈을 보낼 게 어디 있습니까? 월급 때 되면은 담배 사필 때 한 5불 딱 떼주면은 다 한국은행에 송금이 되는 겁니다. 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거기에 참 분해가지고 참 왜 내가 돈을 벌러 왔다고 집에서 이런 평을 했지만 전투마다 돈 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월남 가면 돈 벌어 온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투는 편을 쪽에 돈 벌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돈 벌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으면 작전 나갔다 보면 밤이고 낮이고 매번하고 끄통하고 경계를 해야죠. 또 우린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처럼 파월 장병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의 나라에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전으로 우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늘 이득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전쟁이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잃은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 대장님, 이번 주에도 편지는 가는 거죠? 물론이지. 잠들지 않라고 추침나팔 부는데 다들 뭐 하는 거야? 아이고, 기상 나팔 분쇄이 되는구만. 박상병 누구한테 쓰나? 할머니한테 씁니다. 안전하게 잘 있고 재밌었던 얘기를 전해드리려고요. 전쟁이 재밌었다고 하면은 안심을 하시겠군. 이동 외과병원에 원챙이 아가씨들이 죄다 몰려왔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원챙이는 붕따오로 봐라. 이게 월남 처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외과병동에서 원챙이 수술을 해줬더니 이 월남 처녀들 사이에 따이한 병원에 가면 미를 만들어준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하루에 수백 명씩 왔다는 겁니다. 상부에서는 대민 사업도 하나의 전술이고 우리 한국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왜 싸워야 하는지 스스로 반문할 때도 사실 가끔은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이 전술이고 승리가 목적이야. 전쟁에도 낭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정신병자. 기승이다. 서둘러, 서둘러. 빨리 세울 준비. 다치지 않고 오자. 타고 있냐? 빨리 움직이지 않고. 무사히. 소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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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떠나십니까? 소대장님. 소대장님. 대장님. 박사님. 살아있었구나. 고맙다. 내가 아직 팔이 없어진 때 이두냐. 그래서 날 보고 대대장님 하고서 울고 나도 참 끌어안을래야 끌어안을 팔도 없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냥 그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을 내가 잊었죠. 근데 그 작전하러 갈 때 며칠 전 작전하러 갈 때 내가 일일이 그 대원들에게 악수를 했습니다. 자, 용감하게 싸우도록. 그리고 내가 지휘할 적에 내가 비겁한 게 보이면은 니들이 나를 뒤에서 쏘라. 또 니들이 비겁하면 너희들은 또 처벌받을 줄 알라. 해서 동료를 하면서 악수했던 그 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목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윤진 중령은 자신의 참전 체험을 진중 일기로 남기고 있습니다. 악수할 손이 없었던 부하, 생명을 잃은 전우. 그의 체험은 사실상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수만 명의 장병들 모두가 지금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상처일 것입니다. 우리가 판당 지역에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지형도 잘 모르고 아주 그 적정도 모르고
베트콩은 아무데도 있고 아무데도 없다고 그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한 가운데 그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서로 경계하고 순찰 다니고 했는데 우리 김 분대장이 김하사 그 분대장이 순찰을 도는 도중에 전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의 누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야기 온 편지가 돼서 내가 망설이다가 이미 전사한 사람 거니까 뜯어봤더니 그 참 대한의 아들로서 가서 자유를 위해 아주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많은 전공을 세우고 멈청이 돌아오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내 친구들 위해서도 나는 매일 기도한다 하는 그런 그 편지를 내가 보고서 이미 본인은 전사했는데 참 딱한 마음 금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1971년) 1만 명의 한국군 철수를 시작으로 73년 3월까지 파월 한국군은 베트남으로부터 완전 철수합니다. 68년 새 대통령 닉슨의 취임 이후 미군도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며 베트남에는 이후 공산화된 통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국군은 4만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4,600여 명의 적을 포획했으며 2만 900여 점의 무기를 노획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4,600여 명의 국군 전사라는 아픔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유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초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민간 기술자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고국의 가정을 살찌웠습니다. 군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다가 우리 한국군 군납도 했고 월남군의 군납도 한 것도 바로 거기서 기술을 외국에서 축적을 해가지고서 군복을 만드는 기술, 헬멧들을 만드는 기술, 철조망을 만드는 기술, 군함을 만드는 기술, 또 소총을 만드는 기술 여러 가지를 월남에서 사실 기술 습득을 많이 했고 거기서 얻은 거 가지고서 수출 사업에 수출하는 데에 그 기술이 적용이 되질 않았나. 69년 10월에 준공된 과학기술연구소는 제3차 전투부대 파병을 앞두고 존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설립을 약속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도 한국 두뇌의 요람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년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파월 기술자들이 철수하며 들여온 장비와 월남에서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건설된 것입니다. 그 밖에 국가기관 산업으로 한국비료, 전주공단, 구로수출공단 등이 바로 월남특수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 이렇게 축적된 기술이 중동특수로 이어져 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월남전이 끝난 지 20년, 눈부신 고도 성장의 뒤에 가려져 있던 베트남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 얼마 전부터 우리 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다. 아니 왜 그래 김중수? 아니, 김 회장님, 여기에 진치를 구축한단 말입니까? 이것이야. 트럭 30대로 주민들 공무를 수송하는데
우리가 맡은 경비 지역은 여기. 추수 작전이 개시된다. 아니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앞에 베트콩이 나타나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하구나. 자식들, 이런 지역을 한국군이 맡아달라고 하다니. 준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시 덤불로 저 안이 가득 찼고 복고미들이 우글거려서 낯을조차 못할 지경입니다. 보십시오. 이 본부에 연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송로를 바꾸든지. 월남민들은 한국군을 믿고 있다. 즉시 독거미 제거제를 뿌리고 노출된 피부에도 발라라. 수송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계 확보를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라. 알겠습니다. 자, 진척구축 준비! 제초제 준비! 야야야, 이 나무 죽이느냐? 야, 이거 너무 독하더라. 야, 독하긴 해도 독거미나 벌레가 없어져서 시원하단 말이야. 62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렌치 핸드 작전을 통해 대규모의 고엽제를 정글에 뿌립니다. 베트콩 수색을 위한 시계 확보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고엽제는 특히 66년에서 69년 사이에 가장 많이 뿌려졌는데 이는 한국군이 월남에 가장 많이 가 있던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그때 뿌려졌던 고엽제의 독성은 당시 청룡의 용사였던 배호성 씨에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년 전 증세가 시작된 그는 현재 마치 초목이 고사되듯 점점 몸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 밭에서 살았어요. 고엽제 밭에서. 허벌 날 비행기가 뿌리니까 이해고도 뿌리니까 어떻게든 그땐 그러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잖아요. 그저 뭐 제초제라는 것만 어렴풋이 그때 들어서 정글이 무거졌으니까 나무 숲 죽여야 베트콩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사람한테 동물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줄 줄은 몰랐죠. 사회적으로 원인이 입증되기까지 고엽제 환자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몹쓸 환자 취급을 당해 방을 얻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제 고엽제 후유증이란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불치의 병에 대한 절망보다도 오히려 자식들 앞에 천영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종결된 전쟁.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는 3,800여 명의 고엽제 환자가 투병 중에 있고 이곳 국립묘지 월남 전사자 묘역에는 4,500여 개의 전사자 묘비가 남아 우리들에게 베트남전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국군 파워를 계기로 8년 5개월간 우리에겐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지 어느새 20년. 지금도 연인원 30만 명의 베트남 체류자들이 엄연한 증인으로 국내에 살아있고 이곳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당시의 전사자들이 그들이 치른 소중한 대가를 묵묵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 발전의 혜택, 그 초석이 무엇이었는지 잊어가고 있으며 그 뒤에 가려진 희생에 대해서도 무감해져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월남의 정글에서 흘린 수많은 피와 땀의 대가를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대신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